제24장 거적적인 반일 항전으로 1. 해방의 날을 그리며. 해방 후 적지 않은 항일혁명 투사들은 이력서를 쓰면서 항영란에 88군관학교 또는 88야영학교라고 명기하였다. 그 당시 간부사업을 맡아보던 일꾼들은 간관 유격투쟁을 해온 항일혁명 투사들이 모두 군관학교 졸업생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기 이력서의 항영란에 당당하게 써놓은 88군관학교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꾼들은 그 후 국제연합군 시절의 군정훈련과 관련된 위대한 소령님의 교시에 접하고서야 그 실상을 알게 되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우리는 서부대 작전과 정찰활동을 맹렬하게 벌리는 한편 군정학습과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사용한 교육제강은 정규적인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취급한 교육 내용보다 폭도 더 넓고 심도도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더 다방면적이었습니다. 훈련 강도도 정규 군사학교들보다 몇 배나 더 세했습니다. 훈련 강령 자체가 지휘관 양성을 목표로 한 것만큼 군관학교를 마쳤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이 이력서의 항영란에 국제연합군 시절을 염두에 두고 88군관학교나 88야영학교라고 써놓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간판을 애건 일도 없고 졸업증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다들 현대적인 군종대학을 하나 마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그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군사리론도 배우고 현대 정규전의 전술과 전법들도 배웠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의 교육은 군사 일면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군사를 겸한 종합적인 교육과 훈련이었고 조국해방작전을 위한 준비인 동시에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무력 건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교육과 군사교육을 똑같이 중시하였습니다. 정치경제학 철학 같은 것도 학습하였고 당건설 이론도 연구하였으며 경제운영과 관련된 교재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2년 말 1943년 초에 이르러 제2차 세계대전의 형세는 반파쇼 역량의 편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소련 군대의 대승리는 파쇼독일의 길을 꺾어놓았고 소독 전쟁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국을 역전시켰습니다. 거대하던 조국 해방의 날이 다가올수록 나에게는 이 일이 도미로 쌓였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고심한 문제의 하나는 해방된 조국에 나가 새 조국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도 창건하고 국가도 건립하고 무력건설, 경제건설, 문화건설도 하여야 하겠는데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핵심 역량인 간부가 부족한 것이 제일 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생각한 것은 간관 무장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항일 투사들을 군사에서뿐 아니라 당사업과 국가관리, 경제나 교육, 문화 그 어느 부문을 맡겨주어도 척척 해낼 수 있는 만능의 간부로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국제연합군에서의 군정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훈련 강령을 보면 군사훈련에 비해 정치학습 비율이 낮았습니다. 나는 정치리론학습의 비중을 군사훈련보다 낮추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나센코 대장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파나센코는 국제연합군의 첫째 가는 임무는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혁명 군사간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과 만주가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붉은 군대와 연합하여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다그쳐 현대전의 전략 전술과 기술 기재, 무기에 정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훈련이나 군사간부 양성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조선이 해방된 후에 새 조국을 건설하자면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기둥이 될 여러 분야의 간부들을 다 양성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훈련 강령에서 정치 상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고 군사훈련에서 시간을 떼내어 정치 상학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훈련은 훈련대로 다 하면서 그만큼 정치학습을 하자는 것이라고 뭐를 박아 말했습니다. 아파나시엔거는 어른 의견이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긍정하였습니다. 그 후 국제연합군의 군정훈련 강령에서 정치학습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정훈련에 들어가면서 대원들에 대한 사상동원과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였습니다. 당 소조들과 공청조직에서 회의도 하고 신문과 벽보에 결의도 내고 군의 방송으로 불기도 하였습니다. 각 지대들에서는 유능한 군정간부들로 정치상학을 담당할 강사들과 교원들을 꾸렸습니다. 국제연합군이 편성된 후 원동군 사령부는 정치학습 담당 교원들을 위한 단기 강습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중국말을 겨우 번지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어찌나 서투른지 알아들을 수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청강생들의 반영을 고려하여 소련인 강사한테 중어 통역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동무들한테는 그런 방법도 불편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절반 시간을 소비하다 나니 강의 효율도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교재를 조선말로 번역한 다음 우리 실정에 맞게 강의안을 다시 짜서 정치학습을 담당한 교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초기에 정치상학이 이용한 교재들을 보면 철학이나 정치경제학 같은 일반 이론 과목과 함께 소련 공산당 역사와 소중 두 나라의 역사 지리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이나 레닌주의 재문제 같은 것을 해설한 교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교재들은 우리 대원들의 정치적 안목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소련과 중국의 역사는 배워주면서 조선의 역사를 배워주지 않는다든가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학습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정에 맞게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과 창립선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하여 지난날 필독문헌으로 삼아오던 몇몇 저작도 교재에 포함시키고 조선 역사와 조선 지리도 배워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정치상학 지도교원들이 강의안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훈련은 훈련대로 하면서 제강을 만들고 강의까지 하다 나니 늘 다른 대원들보다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교원들의 강의술이 괜찮았습니다.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사들의 강의이니 감칠맛도 있었습니다. 안길의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 아주 구수했습니다. 오랜 정치 일꾼인 그는 정치 과목 강의도 독특한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의 강의는 해학과 비유로 일관되어 있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웃음 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터득하였습니다. 안길은 강의할 때 필요한 대목에서 시도 읊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어떤 강의 시간에는 엉근 한 페이지나 되는 레닌의 명제도 뜬금으로 줄줄 인용하였습니다. 행군 중에 있는 대원들이 기진맥진해서 걸음을 잘 옮기지 못할 때면 인차 휴식구령을 내리고 북을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며 대원들을 춤판에 끌어들이고 노래판에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안길의 독특한 자질입니다. 이런 자질이 강의에서도 그대로 발양되었습니다. 림춘추는 강의도 잘했지만 학습에 대한 개별 지도를 더 잘하였습니다. 그는 토론이나 논쟁을 붙여놓고 매개 청강생들의 준비 정도와 배운 지식에 대한 소화정령을 다 요해하고는 필요한 개별 수업을 과외 시간에 조직하였습니다. 그래도 강의 내용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대원이 있으면 잠자는 시간에 그 대원의 곁에 잠자리를 옮겨가면서 개별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김경석도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말주변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강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청강생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그는 강의안을 쓸 때마다 밤을 패군했습니다. 강의안을 작성한 다음에는 꼭꼭 내 의견을 들어보곤 하였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직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의안을 짤 때에 첫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몽땅 성문화하였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몸에 밴 김경석은 해방 후에도 무슨 연설문이든지 꼭 제 손으로 써가지고 대중 앞에 출연하곤 하였습니다. 보고문도 다 자기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교원들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 대원들의 실력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영과 전창철, 리봉수의 강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푸른제 군사대학 졸업생인 류하르도 강의를 잘했습니다.
류아루가 소련의 신형 무기인 까츄샤포에 대한 강의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나도 자주 정치 강의에 출연하였습니다. 군정학습 총화 때에는 조선지대 대원들의 성적이 부대적으로 제일 높다는 평가를 받곤 하였습니다. 부대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던 풍중훈도 조선지대 대원들의 성적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나보고 조선 동지들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비결이랄 게 있는가?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얼굴에 찬물찜질을 해가며 열심히 공부한 덕이라고 농삼아 말했더니 풍중훈은 이약한 데서야 조선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지 하면서 손을 내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무들이 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선지대 대원들이 군정훈련과 학습에서 늘 부대의 모범으로 된 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지대의 대원들 가운데는 마당고우 시절의 박창순이처럼 학습을 두통거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박낙권을 들 수 있습니다. 박낙권은 동만에서 청년우영군에 있다가 우리가 북만 동무들의 역으로 우수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넘겨줄 때 어군에 가서 주보중의 경위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박낙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감무쌍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기지도 있고 날파람도 있었습니다. 박낙권은 왕청 유격대에 있을 때 일본 토벌대와 불의에 저우하여 총격전을 벌이다가 복부에 중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배를 손으로 밀어놓으면서 기어서 유격구까지 돌아왔습니다. 박낙권은 북만 부대에 가서 경위대장을 할 때 허위사업을 잘해서 주보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보중 자신도 박낙권의 덕으로 아슬아슬한 겁에서 여러 번 구원되었다고 합니다. 박낙권의 특기가 무엇인가 하면 무기를 귀신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무기든지 한두 번만 다루어보고는 눈을 감고서도 척척 분해 결합을 하였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손쉽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리론 학습만은 영 싫어했습니다. 박낙권은 리론 공부를 하라고 하면 쓴 약이라도 삼킨 사람처럼 얼굴부터 찡그리었습니다. 리론 학습 시간에는 맨 구석자리에 앉아 강사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덕무가 지금은 소대를 지휘하고 있지만 앞으로 큰 규모의 현대전을 할 때에는 연대나 사단도 지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현대군사 지식을 직심히 배우려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연대나 사단을 지휘하겠는가? 덕무가 경험만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면 숱한 대원들이 목숨을 잃겠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박낙권은 멋진 마음을 먹고 리론 학습에 열중하였습니다. 보병 전술 리론을 학습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르 강가에 나가 있는 박낙권을 본 일이 있는데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해방 후 그를 동북지방에 파견하였습니다. 박낙권은 연대를 이끌고 장춘해방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가 장춘해방 전투 같은 큰 시가전에서 연대를 훌륭히 지휘하여 승리를 거둔 것은 원동기지에서 이를 악물고 전술 공부를 한 덕이라고 봅니다. 앞장에서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박격포탄 파편을 여러 군데 맞고 전사했다는데 최후를 박낙권이답게 마쳤습니다. 그는 조중인민이 다같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학습도 전투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찾아낸 진리입니다. 혁명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학습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습을 하지 않으면 사상의 녹이 슬고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김종일 동무가 학습을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의 첫 공정으로 보고 언제나 학습을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대에 꾸려진 과외교양시설들과 선전선동 수단들을 통해서도 대원들을 교양하였고 그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훈련기지에는 영사실과 도서실, 방송실을 가진 구락부가 있었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이 구락부에서 집회도 하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부대 방송 시간에는 학습과 군정훈련, 일상생활에서 모범으로 내세울 만한 군인들과 소대, 중대, 대대들을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국제정세와 관련된 보도도 많이 하였는데 소독 전선 소식은 매일같이 알려주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서는 신문도 발간하였습니다. 지대와 중대마다에는 벽보가 있었고 소대들에는 전투석보가 있었습니다. 신문과 벽보, 전투석보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 도덕교양과 군정훈련 준비나 총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우리는 붉은 군대 창건 기념일과 10월 혁명 기념일, 5.1절을 비롯한 명절 행사들을 통해서도 대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대에서는 소독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소련 영웅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군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희생된 혁명 전우들을 추모하는 추도식도 의의 있게 하여 군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우리는 류영찬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훈련기지에서 추도식을 하였습니다. 류영찬은 김정숙이 도천리에 가서 지하공작을 할 때 혁명 조직에 흡수하여 키우다가 유격대에 데리고 온 사람인데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는 아무르강에서 병영건설에 쓸 모래를 싣고 오다가 배가 뒤집혀지는 바람에 익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선 사령관들인 아바나스엔코와 와뚜찐, 제르냐웁스키의 추도식도 하였습니다. 추도식을 할 때에는 악대가 추도곡을 연주하였습니다. 부대에는 악대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강연도 하고 소독전쟁 참가자들과의 상봉 모임도 정정 조직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동기지에서 군사리론 학습과 군사실동훈련도 맹렬하게 하였습니다. 전술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스키훈련, 라카산훈련, 무선통신훈련을 비롯하여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다 하였습니다. 현대전 훈련에서는 전술훈련의 기본을 두고 공격과 방어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동시에 병기학, 지형학, 위생학, 공병학에 대한 학습도 하고 반화학전과 관련된 지식도 주었습니다. 유격전 훈련은 습격전과 내복전의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만 하면 성수가 나서 뛰어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할 때에는 무연한 들판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 들판에 대한 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 방향을 주면 중대장, 소대장들이 제강을 짜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전쟁 경험과 소독전쟁 경험에 토대하여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조선 사람의 체질에 맞는 우리식의 훈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은 교육 강령에 따르는 한 제목의 학습이 끝나면 실동훈련을 보고 그 소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지휘관들에 대한 전술훈련은 내가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의 목적은 매개 군인들로 하여금 몇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중대장들은 대대나 연대를 맡아 지휘하며 소대장들은 중대나 대대를 지휘하고 전사들은 소대나 중대를 능숙하게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술훈련은 소대나 중대 단위로 하였습니다. 지휘관으로 임명된 동무에게 정황을 주고 임무를 주면 그는 정황을 판단하고 결심을 채택한 후 전투를 조직하고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전술훈련을 갓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는 중대에 내려가 전술훈련 정령을 고멸하였습니다. 그날은 손정준이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손정준은 자신만만하게 소대를 지휘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앞에는 여러 가지 자단물이 설치되어 있고 거지 위에는 증강된 적 중대 용량이 있다는 정황을 새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정준은 일선형 정면 돌격을 시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를 개발시켜가지고 우회 돌파 전술을 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공격을 다시 시켰습니다. 손정준이 정황에 맞지도 않는 일선형 공격을 시도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화 부대를 앞세우고 부대를 일선형으로 산계시켜 공격하게 되어 있는 당시의 전투 규정대로 훈련을 기계적으로 시킨 데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 방법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술훈련 제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싸운 요격투쟁 경험에 기초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강을 새로 만들어 훈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어진우에게 보병소대의 공격 전술을 취급한 시범훈련 제강을 짜게 하였습니다. 어진우는 그 당시 하사관이었지만 내 도움을 받아가며 선색 없는 시범훈련 제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지강으로 지대가 다 모여 전 부대적인 시범훈련을 했는데 반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어진우는 지대 전체를 망라하는 기동훈련 계획도 작성하였습니다. 사격훈련은 가기한 거리의 부동 목표에 대한 사격과 이동 목표, 수련 목표에 대한 사격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사격훈련장은 부대에서 20 내지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선지대는 사격 성적에서도 연합군 쪽으로 첫 손가락에 꼽히었습니다. 청은 리더익이 잘 쏘았습니다. 우리는 명사수들을 따로 뽑아 저격수 훈련도 하였는데 지형학 훈련과 겸해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어찌나 총을 많이 쏘았던지 저격수들은 병실에 돌아온 다음에도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훈련을 한 후 매개 저격수들에게 행군 노정이 표시된 지도와 지남침을 주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새를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몇 시 몇 분까지 돌아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몇 각도로 방향을 꺾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교시대로 하자 하면 엉근 하루가 걸리는데 거기다가 새까지 쏘아 잡아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은 사격수를 익히면서 동시에 지도 보는 법을 숙달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동이 훈련기지에 있을 때 스키훈련, 수영훈련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국해방의 대사변이 도래할 때 낭림산줄기나 함경산줄기 같은 것을 타고 앉아 유격전을 벌이자고 해도 그래,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저국해방 작전을 하자고 해도 그래 스키와 수영을 배워두어야 하였습니다. 수영훈련은 여름철에 아무르강에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양국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는 이 훈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지대의 대원들은 대다수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다수가 강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는 수영훈련을 낙하훈련 다음 가는 힘든 훈련이라고들 하였습니다. 처음에 땅 위에서 발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시키고는 강으로 데리고 나가서 헤엄을 칠 줄 아는 몇몇 동무들이 시범 동작을 해보이며 배워주었습니다. 물맛을 좀 보인 다음에는 강 건너편까지 밧줄을 들이고 그것을 쥐고 헤엄쳐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풍중은과 같은 몇몇 사람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보람이 없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돌덩이처럼 가라앉곤 하였습니다. 풍중은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경까지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석이도 혼자서 수영 연습을 하다가 하마터면 사고를 칠 뻔하였습니다. 그는 물에 가라앉게 되자 강바닥을 짚으면서 벌렁벌렁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수영을 제일 잘한 대원은 전순이었습니다. 그가 수영을 잘하게 된 것은 강반에서 산 덕이었습니다. 전순이는 헤엄을 칠 줄 몰라서 강을 건널 때에는 어른들한테 업혀 다니곤 했는데 철이 들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헤엄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7군에서 간호원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훈련기지에 와서도 부대 군의서 간호원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전순이한테서 수영을 배운 대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영훈련을 한 다음에는 연이어 도하훈련을 하였습니다. 도하훈련은 일종의 종합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다음 25km가량 강행군을 하고 나서 장구류를 휴대한 채 소대별로 뗏목을 하나씩 만들어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낙어자가 한 명만 있어도 점수를 깎았습니다. 최광인의 소대는 도하훈련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공정수 때문에 늘 다른 소대들의 앞자리를 때웠습니다. 공정수는 모슴살이를 하다가 유격대 입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나 천성이 늘어져서 군인다운 면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해 겨울에도 모자를 몇 개씩 태웠습니다. 우둥불에 바지가 타도 바빠하지 않는 느린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정수는 어군에서 복무할 때에도 최강인의 소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최강이 그 사람 때문에 속을 태우던 나머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수는 절룩거리며 그냥 부대를 따라왔습니다. 최광은 거기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강에게 가라고 쫓아도 가지 않고 혁명을 하겠다고 따라온 동무인데 사람이야 얼마나 좋은가. 좀 힘이 들더라도
공력을 들여서 도와주자고 하였습니다. 최광은 우리가 한 말을 명심하고 그에게 개별 훈련을 주었습니다. 7m나 되는 조약대에서 물에 뛰어드는 훈련을 할 때에도 공정수만은 따로 붙잡고 지도하였습니다. 나도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공정수는 물에 거쳐 떨어지지 못하고 평자로 떨어져서는 배가 터진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훈련을 거듭하였습니다. 어쨌든 특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그가 우리의 부관도 하고 최영권의 허위군관도 하였으며 대대도 지휘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로강에서 보트도 탔습니다. 1인용 보트인데 아무로치카라고 하였습니다. 나나이인들이 그 보트를 잘 탔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그 배로 하바롭스크까지 갔다 오는 경쟁을 하였습니다. 노는 한 개만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로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용훈련, 도하훈련과 함께 상륙전 훈련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강하천이 많은 조건에서 강하천 도하와 해상 상륙전은 박두한 대일작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라진항을 목표로 한 상륙전 훈련도 하였습니다. 수용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낙하산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오히려 남대원들보다 여대원들이 더 담찼습니다. 남대원들 중에는 그 훈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여대원들 속에는 그런 떨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낙하산 훈련의 첫 공정은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조약대에서 톱밥을 깔아놓은 땅으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회전대 같은 데서 빙글빙글 도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훈련 때 여대원들이 몰미를 많이 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훈련은 오로실로브 군방의 큰 벌판에서 했는데 거기에 군용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낙하산을 접는 법부터 익히었습니다. 이 공정이 끝나면 50m쯤 되는 낙하탑에 올라가 펼쳐진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50m 구간을 내리면서 바람 방향에 따라 몸을 한 번 돌리는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익숙되면 비행기를 타고 낙하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10 내지 20명 정도로 한 개 승조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1000m 높이에서 훈련하였고 나중에는 600m 높이로 낮추었습니다. 보통 800m 상공에서 낙하 명령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비행장 주변은 무연한 사탕무밭이었습니다. 우리가 낙하를 끝내면 밭일을 하던 여성 꺼러조원들이 뛰어와서 낙하산도 끌어다주고 사탕무도 깎아주곤 하였습니다. 많이 뛰어내린 대원들에게는 새파란 기념 마크를 주었는데 우리 지대에서는 최영진이 최고 기록을 내어 기념 마크를 받았습니다. 나도 여러 번 낙하산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낙하산 훈련을 할 때에는 모자를 잃어버리는 사람, 장화를 잃는 사람, 발을 풀치는 사람, 낙하산이 나무가지에 걸려 공중에 대릉대릉 매달리는 사람 등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체중이 80kg 이상 되거나 40kg 이하인 대원들은 안전상 이유로 낙하산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강할 속도가 빨라서 부상당할 수 있고 너무 가벼우면 오히려 공중으로 자꾸 올라가 왕청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순이는 체중이 가볍다나니 비행기보다 더 높이 떠올랐다가 가까스로 낙하하였습니다. 김중동도 애딴 것으로만 자꾸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 체통이 몹시 작았습니다. 허튼 곳으로 날아가다가 나무에 대릉대릉 매달려 있는 그를 내가 안아내렸는데 몸이 아이들처럼 가벼웠습니다. 김중동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서울과 대전해방전투에서 위훈을 세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낙하산 훈련을 강하훈련, 항공육전대 훈련과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1944년 이후 시기에 많이 하였습니다. 항공육전대 훈련에서는 저항하는 적을 낙하하면서 소멸하는 동작, 낙하하여 신속히 전개하는 동작, 적의 배후를 타격하는 동작 등을 연마하였습니다. 낙하산 훈련을 하고 나면 체중이 줄어들고 배감없이 출출해 나곤 했습니다. 훈련 강도가 센 데다가 소독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 부대에서는 전선을 지원하느라고 식량 공급량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땅을 일고 부업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남새도 심어 자급자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업농사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대에서는 산나무를 뜯어다가 식량 보탬을 하였습니다.
훈련기지 주변에는 거사리, 닭지싹, 두릅을 비롯하여 산나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산나물로 국을 끓여 먹자 부대 구은이서의 소련 의사들은 밭도 없는 풀을 뜯어먹는다고 식사를 중단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먹어보고는 맛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산나물이 약재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산나물만 찾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동무들과 부대의 후방부장인 유택의 소련 군 소자가 부엌밭에서 감자 씨부침을 하다가 언쟁을 벌린 일이 있습니다. 그 소자는 우리 동무들이 감자 누운을 따서 심는 것을 보고 농사를 망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잘되고 못되는 것은 가을에 가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해에 감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통감자를 심은 데서는 잔 자갈 같은 것들이 달렸지만 우리 동무들이 눈을 따서 심은 데서는 주먹 같은 알들이 달렸습니다. 그때야 소자는 우리식의 농사법을 인정하였습니다. 그해 봄에 우리 지대에서는 눈을 따내고 남은 감자를 다 삶아 먹으면서도 수확은 겁으로 많이 거두어들였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수렵대를 조직하여 짐승잡이도 하고 쉬는 날에는 아무르강에서 물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그 강에 맹어가 많았습니다. 한 마리의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큰 놈도 있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아무르강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어는 그물을 쳐서 잡아 소금에 절구었습니다. 연어 알은 따로 뽑아서 졸구었다가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짐승 사냥도 하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 서부전선에 보내준 일도 있습니다. 훈련기지에서는 무선통신훈련도 하였습니다. 북만에서는 1930년대 후반기에 소련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무전기술을 배운 동무들이 있었지만 우리 지대에서는 박영순, 리울설이 림시기지에 들어와서 처음 무전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오로실로브에 가서 석 달 동안 무전 강습을 받고 와서 다른 동무들에게 배워주었습니다. 무선통신훈련에는 남대원들인 리종산, 리호성 등과 김종숙, 박경숙, 박경옥, 김옥순, 리용숙, 왕옥환, 리재독, 리민을 비롯하여 여대원들이 거의 다 참가하였습니다. 지난날 동남만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부대들에서는 무선통신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전수들을 양성하자면 국제당이나 소련 사람들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그게 옳지 않았습니다. 무전수가 없다 보니 무전기를 여러 번 노획했지만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령부와 각 부대들의 통신원을 두고 더불어 통신 연락을 보장하였습니다. 우리 통신원들이 정말 걸음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사선이었습니다. 통신 연락을 하다가 희생된 동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리치호는 입대 후 여러 해 동안 우리 사령부 통신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사령부 통신을 보장하느라고 식량고생도 하였고 적들에게 체포되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공로도 적지 않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인력으로 통신을 보장하자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통신의 기동성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무선통신훈련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정규 무력 건설은 물론 나라의 신경인 통신기관을 설립하고 문화선전 활동을 하자고 해도 통신의 골간이 될 동무들을 키워야 하였습니다. 그때 김정숙은 무선통신과 라카산 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훈련에 참가하면서도 국내의 여러 지역에 나가 소부대 활동을 적극 벌였습니다. 무선통신훈련에서는 여대원들이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선훈련에도 직심스러웠지만 스키훈련, 수영훈련, 낙하산훈련, 도하훈련에도 남자들과 똑같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때의 훈련 강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소련 군관들도 자기들이 군관학교를 다닐 때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대원들은 다발 한마디 없이 모두가 훈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카산 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성들과 일부 허약한 여대원들을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대원들이 다 섭섭해하였습니다. 안정숙은 나를 찾아와 울면서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훈련도 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 여대원들이 무엇 때문에 아이들까지 떼두고 러시아 땅에 왔겠습니까? 안정숙은 원동으로 들어올 때 남의 집 삽장문 앞에 어린 자식을 두고 온 동무였습니다. 리종인도 남의 채마막에 딸애를 떨고 두고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국 해방의 날을 앞당기는 것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훈련에 참가시켜달라고 강경히 요구하였습니다.
박경숙은 군인 식당의 음식을 입에 전혀 대지 못하면서도 무전대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산을 하고 나서도 맹훈련을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학습과 훈련에 정력적으로 참가했던지 무선 소대의 교관은 조선 여자들이 정말 근면하고 이악하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박경숙은 무전기를 메고 김책을 따라 족구에 나가 몇 달 동안 서부대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무전을 아주 잘 쳤습니다. 김종숙도 이악하게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발목을 풀친 일이 있었는데 퉁퉁 부어오른 발을 가지고도 스키 훈련을 계속하였습니다. 내가 걱정하자 그는 종이에 싼 각사탕 하나를 꺼내주며 이걸 입에 물고 훈련을 하면 한결 숨이 덜 찹니다 하고 오히려 나를 염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낙하산 훈련을 할 때 내가 제일 걱정한 것은 몸무게가 가벼운 여동무들이 제대로 낙하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때에 산을 피우고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착지하곤 하였습니다. 몸무게를 불구느라고 배낭 속에 벽돌을 넣고 낙하훈련에 참가하는 여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투사들의 청춘 시절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웃으며 뚫고 나간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삶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훈련 강도가 센 데다가 잠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랐지만 우리는 해방된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웃으면서 이겨냈습니다. 우리 투사들은 지금도 그 시절을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한 생에는 누구에게나 청춘 시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가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회상할 수 있도록 그 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한 길에 일신을 깡그리 바쳐가며 피 끓는 열정과 불타는 투지로 만난을 헤쳐가는 그 걸음걸음이야말로 얼마나 감 높고 긍지 높은 생활이겠습니까? 나는 우리의 청년들도 항일혁명에 몸바친 투사들의 그 정신을 이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리라는 것을 미동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서산나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조국 해방에 대해 사변을 눈앞에 두고 있던 우리는 조선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국에 대한 학습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조선혁명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전략 전술, 조국의 역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도덕과 풍습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력 독립도 세조국 건설도 할 수 없고 혁명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과 독자적인 주견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무들은 대체로 조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만주태생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철이 경상북도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지만 10살 때인가 고향을 떠난 후로는 즐거운 만주에서 살았고 리을설도 송진태생이기는 하나 어려서 두만강을 건넌 다음부터는 계속 장백에서 살다가 유격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원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체로선과 자기 조국에 대한 학습을 단단히 시켜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훈련기지에 조선 관계서적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출판한 책은 국내에 서부대 공작을 나가는 동무들한테 과업을 주어 해결하기도 하였고 소련 동무들에게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인가는 조선지리 통감이라는 책도 얻어다 보았습니다. 그 책이 조국의 지리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님춘추에게 조선 지도를 큼직하게 그려오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도를 그리되 이름 있는 산과 강, 벌, 호수, 지하자원과 각 지방의 특산물들, 명승지들과 문화유적까지도 다 그려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님춘추는 품을 들여 지도를 그렸습니다. 신종이 몇 장을 이어붙이고 큼직하게 지도를 그려왔는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치 상학 시간에 이 지도를 걸어놓고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들과 정치교원들 앞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의 연설에서 나는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조국 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국제연합군 안의 모든 조선인 대원들은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조국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추석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밀림 위에 떠오른 밝은 달을 바라보며
저국과 고향에 대한 이야기로 밤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학습과 훈련을 다그쳤습니다. 그때 항일투사들은 언군 하나의 정규대학에서 배워야 할 과정안을 부단한 전투와 힘에 붙이는 훈련을 하는 긴장한 가운데서도 훌륭히 소화하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흘린 땀과 노력이 해방된 조국 땅에서 큰 운을 냈습니다. 해방 후 우리와 같이 일한 사람들 가운데는 한다 하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련에서 동방근로자공산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니 당건설이나 국가건설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항일투사들은 무슨 일을 맡기건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김책에게 산업부문을 맡아보라고 하였더니 엉망이 된 나라의 산업경제를 빠른 시일 안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길에게 정규무력 건설에 필요한 군사간부를 키우는 학교를 꾸리고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도 그 임무를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군중공작이나 정치사업 같은 것은 유격대 출신들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 투쟁 전 기간 언제나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밝은 내일을 내다보면서 해방된 조국의 장래를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적극적으로 다그쳐 왔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을 때 우리가 평양시 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라고 하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복구건설 설계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2해 후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그 설계에 기초하여 지체 없이 평양시 복구건설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멀리 내다보며 사업을 설계하고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난관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 곤란을 디디고 일어서서 내일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생활을 앞당겨 창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간을 앞당기고 미래를 앞당기는 것은 공격정신입니다. 항일혁명의 최후 승리를 내다보던 바로 그 시절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혁명적 낙관과 신심에 넘쳐 군정훈련을 다그치며 조국 해방의 날을 앞당겨 나갔습니다. 오늘의 난관을 웃음으로 헤치며 내일의 조국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가며 후대들의 미래를 설계해가는 사람들만이 참다운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될 수 있습니다.